자, 왜 시장 경제를 해야 되는가? 이번에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네 번째 시간은 뭐냐면 개인의 만족을 극대화하는 데 매우 도움이 된다. 그래서 시장 경제가 좋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사실 인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시장 경제가 필요해요. 또 시장 경제가 비로소 인간을 가난에서 구원했어요. 그 다음에 시장 경제는 가난한 사람조차도 최소한의 인간다움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경제 성장을 가져다 줄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시장 경제가 좋은 이유는 우리가 시장 경제를 해야 개인의 만족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아까도 얘기했지만 왜 군대 가기 싫어해요? 군대 가면 먹여주고 재워주고 월급까지 주는데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요 아무리 돼지처럼 다 먹여주고 재워주고 다 해도 자유가 없으면 인간이 절대 만족하지 못해요. 시장 경제의 철학적인 기초는 개인주의와 자유주의예요. 그래서 오늘 거기에 대해서 좀 얘기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사회주의의 반대말은 개인주의잖아요. 우리가 사회주의 계획경제 반대면 시장경제 이렇게 얘기하는데 거의 같은 거예요. 시장경제는 개인의 자유에 기초한 거기 때문에 개인주의가 곧 시장경제다 이렇게 얘기해도 돼요. 그런데 우리 학생들 고등학교 교과서에요. 이렇게 나와요. 과도한 경쟁은 자제돼야 된다. 그러면서 우리가 저마다 사회 전체의 이익을 생각하지 않고 마음대로 한다면 이 사회는 붕괴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개인주의를 마치 각자 개인이 지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하는 사회를 개인주의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잘못 기술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개인주의가 뭐고 사회주의가 무엇이고 자유가 뭔지를 좀 얘기하려고 그래요. 대처 수상이 자서전을 썼는데 국가경영이라는 책으로 번역이 됐어요. 거기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본인이 사회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한 적이 있대요. 어느 잡지사와 인터뷰하는 과정에. 그랬더니 마치 영국 사회가 벌집을 거느린 것처럼 난리가 났다 그래요. 특히 목사님들 또 사회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이 난리가 났다 그래요. 그러면서 이 자서전에 뭐라 그랬냐면 뭐 정치가를 하다 보면 말을 많이 하게 돼 있고 그러다 보면 간혹 실수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에이 괜히 말했다 이런 경험 말도 하는데 이 말은 내가 실수가 아니다. 난 지금도 이 말을 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도대체 뭐라고 하는 거냐? 인터뷰를 하면서 대처 수상이 했던 얘기는 뭐냐면 아니 개인의 문제를 왜 사회에다 떠넘기냐. 과거에는 소득이 없고 직장이 없으면 자기가 열심히 일하고 직장 찾고 그랬어야 되는데 지금은 나 직장 없어요. 직장 주세요. 나 아파요. 고쳐주세요. 모든 사회 이슈를 개인이 해결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사회에다 찾는다. 이건 잘못된 거 아니냐.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솔직히 사회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개인이 있고 가족이 있을 뿐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공동체 그럼 뭐를 가장 기초 공동체는 우리가 가정이라 그러죠. 그러면 사회는 확대된 공동체예요. 자, 그런데 사회가 가정과 동등할까? 솔직히 우리 인간은요. 지 자식보다 남의 자식을 더 사랑하는 게 본능이에요. 이건 인간만이 아니라 모든 동물의 본능이에요. 어느 인간도 남의 자식을 자기 자식만큼 사랑하는 건 어려워요. 물론 성경에 남을 사랑하라고 돼 있어요. 이웃을 사랑하라고 돼 있어요. 제 몸처럼 남을 사랑하라고 돼 있어요. 못하니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건 낙원에서 타락하기 전의 인간의 모습이지 타락한 인간의 모습은 절대 그렇게 못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사회주의자들은 뭐라느냐. 훌륭한 사회를 만들어서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리고 그런 사회를 만드는 게 바로 인간이 태어나서 할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대처 수상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불가능하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 말이 곧 사회가 불필요하다는 소리는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 사회를 떠나서 살 수 없어요. 마치 물고기가 고기를 떠나서 살 수 없듯이 인간은 사회를 떠나서 살 수 없어요. 사회는 소중해요. 그래서 이번에 우크라이나 사태에서도 보면 자기 가족들을 피난시키고 다시 목숨을 걸고 전쟁터에 뛰어드는 젊은이들이 많아요. 사회란 것은 매우 소중한 겁니다. 우리가 때로는 목숨을 바쳐서라도 보호해야 될 게 사회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사회가 개인보다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건 의미가 달라요. 사회가 더 중요하니까 너는 임마 좀 희생해 라고 강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 선택에 의해서 내 부모, 형제, 내 자손들을 위해서 내 목숨 한 목숨 바치려다 라고 하는 것은요, 매우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헌금이라는 말 알죠? 헌금. 내 거를 헌금할 때 가치 있는 거죠. 너의 거 헌금하면 도둑질이에요. 헌금은 내 거를 헌금할 때 가치 있는 거예요. 내 개인의 자유의사를 가지고 내 목숨까지 사회를 위해서 헌신할 때 이게 가치 있는 거지. 개인이 사회의 부속품이라서 너희들은 죽어도 괜찮아. 이거는 비극이에요. 이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개인주의가 절대 사회 공동체와 공존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가치 있는 거예요. 내 자발적 선택에 의해서 사회를 위해서 헌신한다. 이걸 우리가 가치 있게 여기고 그래서 국립묘지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길이길이 기념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리가 왜 기념하겠어요? 그런데요, 이 개인의 가치를 인류는 오랫동안 몰랐어요. 왜? 그만큼 어려웠거든요. 개개인은 나약했고 개인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항상 공동체가 더 우선이 됐어요. 디오게네스가 그리스에서 최초의 개인주의자라 그래요. 그런데 많은 학자들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개인주의는 고대에는 인정받지 못했어요. 막스 베버는 뭐라 그랬냐면요. 유럽 개인주의의 뿌리는 예수라 그랬어요. 예수가 여기 천국 갈 때 내 아내가 교회 열심히 다니니까 남편이 아내 치맛자락 붙잡고 천국에 같이 갈 수 있어요? 불가능해요. 캐톨릭은 그게 가능하다 그래요. 면죄부 삼으면 된다 그래요. 개신교는 불가능하다 그래요. 원래 예수님이 얘기하는 구원이라는 건 개인적이에요. 기독교는 철저하게 개인적인 교회예요. 아무리 내 부모가 덕을 많이 쌓고 교회에 헌금을 많이 해도 그 자식이 안 믿으면 구원받을 수 없던 게 기독교 교리예요. 그런데 중세 교회까지 교회가 교회의 교권으로 개인을 억눌렀어요. 그걸 다시 개인의 가치를 발견하게 한 사람이 루터예요. 종교개혁이에요. 그래서 이 개인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동서양을 막론하고 항상 인정을 못 받았어요. 그러다가 서구 문명이 비로소 사적 자치의 주체로서 개인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발견해낸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번영을 이루어낸 거예요. 그래서 아까 내가 산업혁명 덕분에 역사적으로 보면 산업혁명 이후에 근대적 성장이 있었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산업혁명을 가져온 것은 뭐냐? 계몽주의고, 계몽주의의 뿌리는 뭐냐? 종교개혁이고, 종교개혁의 뿌리는 뭐냐? 르네상스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고요. 르네상스의 뿌리는 또 뭐냐? 서구의 문명을 깨운 강제는 십자군 전쟁이고요. 역사적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서구 역사를 왜 알아야 되냐? 서양이 우리보다 지금 더 문명적으로 발전해서가 아니에요. 바로 이 오늘날 근대 문명의 뿌리가 거기서 시작됐기 때문에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역사를 배울 때 어디서 시작해야 돼요? 고조선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민족의 역사를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국민이 주권을 가진 이러한 역사의 시작이 1948년인 거예요. 이승만 정부 때 시작한 거예요. 우리는 그때부터 민주주의를 시작했고 국민이 주권을 가진 근대 국가가 탄생한 거예요. 그 전에 거를 우리 뿌리니까 배우긴 배워야 되죠. 그냥 간단하게 배우면 돼요. 고려시대, 조선시대 안 배울 수 없죠.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조선시대를 강조해요. 광화문에 나오고 보세요. 세종대왕, 이순신 다 조선시대 사람들. 우리 돈 열어보세요. 다 조선시대 인물들. 이건 뭔가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근대 아버지, 근대 국가를 세운 아버지를 공부해야 돼요. 미국의 교과서를 보면 그들도 우리처럼 식민지 시대가 있었고 그들의 민족의 뿌리가 되던 뭐 유럽 나라도 각국이 있었겠지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별로 얘기 안 해요. 아주 짧게 얘기해요. 그리고 대부분의 역사 교과서가 어디서부터 시작하냐? 건국의 아버지들부터. 조지 워싱턴과 그 건국 아버지들의 사상이 어땠고 해밀턴 체제가 어떻고 왜 이들에게 자유가 중요한 거고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역사를 배울 때 저기 근세는 시간이 없어서 제대로 배우지도 않아요. 핵심은 뭐냐? 우리가 오늘날 시장 경제라는 것은 개인의
존엄함과 개인의 자유의 중요성, 사적 자치의 주체로서의 개인의 발견, 이것이 근대 문명의 뿌리고 이것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것이고, 그래서 한국 역사도 그것을 핵심적으로 배워야 돼요. 왜 이승만 대통령이 건국정책에서 뭐라고 얘기했고 그 이후에 대한민국이 어떤 기초에서 발전했는지. 그런데 근대 문명을 이식한 게 일제시대였기 때문에 일제시대에서 안 배울 수는 없죠. 그리고 조선시대는 그 면에서는 대비적으로 부정적으로 오히려 배워야 돼. 왜 500년이나 지속된 그 조선 왕조가, 왜 임진왜란 이후에 일본이 300년 동안 발전했는데 우리 조선은 발전하지 못했느냐. 결국은 왜 나라가 뺏길 지경까지 갔을까. 비판적으로 조선시대를 보고, 그리고 일제를 통해서 자본주의 어떤 제도들이 이식됐고, 우리는 일제시대 때 그럼 전부 부정적인 것, 그것도 일제 말기 한 7, 8년에 있었던 것만 배워요. 그게 아니라 근대 문명의 전달자로서 일제시대 때 우리가 혁신한 게 뭔가, 그리고 정말 대한민국이 건국되면서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어떻게 해서 우리가 시작하게 됐는가, 이거를 허물려고 했던 게 전체주의 공산주의 세력이었는데 이들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도전을 했고 우리는 그걸 어떻게 극복을 했는가, 그리고 60년대에 어떻게 고도성장을 이루었는가, 이게 역사의 핵심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이거는 저 뒷견해가 있어요. 그리고 전부 역사책을 보면 뭐예요? 항쟁의 역사, 양반 세력에 대한 항쟁, 외세에 대한 항쟁, 일제에 대한 항쟁, 이제 미군에 대한 항쟁, 그 다음에 항거, 민중항거의 역사, 이런 식으로만 배우니까 잘못됐다는 거죠. 개인주의라는 것은요, 절대 공동체를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두 가지 종류의 그림을 내가 갖다 놨는데, 많은 사람들이 개인주의는 저렇게 줄 서 있는데 일탈하는 걸 개인주의라고 착각을 해요. 그건 아니에요. 개인주의는 무리 안에 있으면서 스스로를 결정하고 책임지는 사람, 이게 개인주의예요. 그래서 하이에크는 개인주의의 미덕을 관용, 타인과 그 의견에 대한 존경심, 정신의 독립성, 고든 성격, 독립심, 자기 신뢰, 위험을 감수하려고 하는 의지, 다수에 반대하여 자기 자신의 신념을 유지하려고 하는 각오, 이웃과 자발적으로 협력하려고 하는 의사, 이런 게 개인주의예요. 근데 개인주의 그러면 전부 다 나쁜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두 번째, 또 한 가지는 자유주의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유주의 그러면 방종하고 비슷한 걸로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자유주의는 여러분들이 이걸 알아야 돼요. 두 가지 종류의 자유가 있는데 이걸 혼동하면 안 돼요. 이사야 벌린이 지적 유산이라는 책에서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소극적 자유는 뭐냐면 남한테 강제받지 않을 자유예요. 적극적 자유는 하고 싶은 대로 할 자유예요. 엄원길 대장이 8,000m의 희망과 고독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 빙벽을 등반하다가 갑자기 생리현상이 그런데 얼음 빙벽에서 수직 등반을 하는데 거기 생리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참고 참았는데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순간적으로 생각했대요. 잠깐 보는 사람도 없으니까 벗고 싹 가. 아니면 근데 장비가 막 입고 옷을 엄청 입었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손은 막 매달려 있지. 그냥 입은 채로 싹 가. 그러면 얼고 이건 뭐 또 장난이 아닌 거예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고민하다가 내가 미쳤지. 내가 왜 이 고생을 하냐. 내가 봐도 조금 미친 것 같아. 안 미치면 저런 거 못하죠. 여러분, 지금 엄원길 대장이 자유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한테 내가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를 얘기했잖아요. 그걸 활용한다면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으면 100점이에요. 엄원길 대장한테는 하고 싶은 대로 할 적극적 자유는 없어요. 그런데 남한테 강압받아서 거기 온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소극적 자유는 있어요. 그러니까 엄원길 대장은 적극적 자유는 없으나 소극적 자유는 있습니다. 그러면 아주 훌륭한 대답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 경제학에서 우리가 자유주의 시장 경제를 얘기할 때 그 자유주의는 소극적 자유를 얘기할까요? 적극적 자유를 얘기할까요? 바로 소극적 자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남한테 강압받지 않을 자유를 말하는 거지 네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이런 자유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좌파들은 뭐라는 줄 알아요?
마치 자유주의 시장 경제가 적극적 자유주의를 추구하는 것처럼 호도해요. 여러분, 북한에서 나온 정치 사전의 자유주의가 뭐라고 정의됐냐면, 자유주의란 개인의 자유를 무원칙하게 내세우며 조직 생활과 조직 규율을 싫어하며 제멋대로 행동하려는 낡은 사상과 태도. 이게 뭐예요? 이게 적극적 자유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시장 경제가 얘기하는 건 적극적 자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 이 자유주의를 극복하려면 당의 유일한 사상 체계를 어쩌고 저쩌고 하는 햇소리를 해요. 얼마나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한국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교과서에도 이런 얘기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장하는 건 저거 아닙니다. 우리가 이걸 분명하게 알고 시장 경제를 옹호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시장 경제라는 것은 개인의 소중함, 사적 자치라는 게 뭐예요? 의사결정의 주체는 개인이라는 거예요. 사적 자체로서의 개인을 인정하고 그 개인의 남에게 그 개인의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 소극적 의미의 자유가 보장되기 때문에 자유주의는 좀 덜 먹어도 괜찮아요. 솔직히 말해서 부자하고 가난한 사람하고 소득 격차는 있죠. 그래도 괜찮은 거예요. 왜? 당장 굶어 죽지 않고 내가 어느 정도의 소득 수준만 있으면 자유가 더 소중한 거예요. 조금 더 고급 차 타고 조금 더 좋은 집에 사는 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아담 스미스가 그 얘기를 했어요. 시간이 없어서 거기까지는 얘기를 못 하겠는데 아무튼 왜 시장 경제인가? 마지막 네 번째는 뭐냐? 시장 경제가 돼야 개인의 자유가 존중받기 때문에 그렇다. 이걸로 시장 경제가 왜 중요한 건지 네 가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